솔직히 말하면 민수만 아니었으면 이런 결혼 절대 안 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하경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흘러나왔다. 결혼식 때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친척들은 다 의사, 교수, 변호사인데 폐지 줍는 시어머니라니. 바로 그때 담장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정복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애가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정복자는 화내지 않았다. 대신 서랍 깊숙이 숨겨둔 25억짜리 비밀을 꺼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경아, 진짜 내 속마음을 이제 확인해 볼 시간이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2024년 9월 15일 새벽 5시, 정복자는 오늘도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나섰다. 67세의 나이지만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었다. 리어카 바닥 깊숙이 숨겨진 검은 봉투 때문이었다. 김 사장, 또 일찍 나오셨네? 동네 편의점 사장이 인사했다. 정복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운동 삼아서 하는 거야. 편의점 사장은 몰랐다. 정복자의 검은 봉투 안에 월 임대료 800만 원을 증명하는 통장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이 골목 전체 건물 3개의 주인이라는 것도. 오후 2시 30분 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예비 며느리 하경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수야, 통화 가능해? 응, 하경아. 무슨 일이야? 우리 결혼건으로 얘기할 게 있어. 민수는 가슴이 싸해졌다. 하경의 어조가 심상치 않았다. 뭔데? 말해봐. 어머님 직업이 뭐야?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하경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내 친구가 사진 보냈거든. 어머님이 새벽에 리어카 끌고 폐지 주우시는 거. 민수야, 설명해봐. 민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정확히 어떻게 생계를 꾸려왔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게 심심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심심해서? 말이 돼? 67세 할머니가 새벽 5시부터 폐지를 줍는다고? 그 순간 정복자는 집에서 그 검은 봉투를 꺼내고 있었다. 부동산 임대계약서 21장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강남 주상복합부터 홍대 상가까지 모두 그녀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다. 민수야, 아직 때가 아니구나. 정복자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10년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2억으로 시작해서 이룬 모든 것. 하지만 아직은 비밀이어야 했다. 하경은 전화 너머로 계속 몰아붙였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결혼하면 어떡할 거야? 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경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는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야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폐지 줍는 시어머니라니.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저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하경아,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어진 후 정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었다. 진짜 며느리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다. 하경은 샤로 시작하는 명품 립스틱을 바르고 정복자의 30년 된 연립주택에 들어섰다. 현관부터 실망스러웠다. 낡은 신발장, 오래된 인테리어, 그리고 거실 구석에 쌓인 폐지더미. 어서 와라, 하경아. 정복자는 평상시처럼 따뜻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하경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색한 인사였다. 하경의 어머니도 함께 왔는데 그녀 역시 집안 상황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식탁에 앉은 하경은 정복자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분명히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어머님, 하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정복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생긴 흔적들. 하지만 그 손으로 일궈낸 것들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웠다. 특별한 건 없어. 이것저것 하며 지내고 있지. 하경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폐지 수거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 않아요. 새벽 공기도 좋고 운동도 되고. 하경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역시 자신의 걱정이 맞았다. 시어머니는 정말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다. 그래도 나이가 67세에 그런 일을 하시기엔 나이가 뭐 어때요?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경의 어머니가 딸에게 눈짓했다. 빨리 자리를 뜨자는 신호였다. 식사를 차렸지만 그냥 일어서 나갔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엄마 미안해. 하경이가 좀. 뭐가 미안해? 어머니 일을 미리 설명했어야 했는데. 정복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설명할 게 뭐 있어? 폐지 줍는 게 사실인데. 그런 게 아니라 하경이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 무슨 오해?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어머니를 무시한다고 직접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날 밤 정복자는 방에서 그 검은 봉투를 다시 꺼냈다. 서울 시내 곳곳에 부동산 등기부등본들. 이 서류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새벽을 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민수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정복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다. 언제 진실을 공개할지 그 타이밍이 중요했다. 수요일 오전 9시 15분, 정복자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슈퍼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하경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정복자는 자연스럽게 리어카를 세우고 폐지를 정리하는 척했다. 민수 엄마 얘기야. 진짜 폐지 주우더라고. 리어카까지 끌고 다니면서. 헐, 진짜? 그럼 어떡할 거야? 솔직히 말하면 민수만 아니었으면 이런 결혼 절대 안 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정복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래도 민수는 잘 나가는 사장이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결혼식 때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네 친척들은 다 의사, 교수, 변호사인데. 폐지 줍는 시어머니라니. 그럼 어쩔 거야? 일단 결혼은 해야지. 민수 회사 때문에라도. 시어머니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바로 그때
동네 슈퍼 사장 순이가 하경 뒤에서 모든 대화를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다. 순이는 평소 정복자를 아끼는 마음이 커서 하경이 정복자를 무시하는 걸 못 봐주겠다는 생각이었다. 하경의 통화가 끝나자 순이가 정복자에게 다가왔다. 복자야, 이거 들어봐. 이런 걸 왜 녹음했어? 저 애가 널 너무 우습게 보잖아. 나도 참다 못해서. 정복자는 녹음을 들으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직설적이었지만 적어도 솔직하긴 했다. 순이야, 고마워.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야. 언제까지 참을 거야?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날 오후 2시 정복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다. 김 실장, 나야. 아, 사장님, 어떤 일이세요? 내 건물들 시세 확인 좀 해줘. 특히 강남 쪽. 혹시 매각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야. 다른 용도로 쓸 거야. 네, 무슨 용도요? 정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사람 교육용으로. 전화를 끊은 후 정복자는 서랍에서 모든 부동산 서류를 꺼냈다. 21개 건물의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 명세서, 총가치 25억 원의 증거들이었다. 하경아, 내가 진짜 어떤 아이인지 시험해 볼 시간이 왔구나. 목요일 저녁 7시 하경은 대학 동창 3명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원래 모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다. 언니들, 나 진짜 고민이 있어. 뭔데? 결혼 준비 때문에? 지은이 관심 있게 물었다. 하경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수 엄마 얘기야. 진짜 폐지 주우셔. 헐, 진짜? 농담 아니야? 수진이 놀라며 반응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새벽 5시부터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거 사진으로도 봤고 집에 가서도 확인했어. 세 친구의 표정이 각각 달랐다. 지은은 동정적이었고 수지는 충격적이라는 듯 했으며 미영은 현실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경아, 그래도 사람이 좋으시면. 지은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미영이 바로 끊어버렸다. 지은아, 그게 말이 돼? 요즘 시대에 폐지 줍는 시어머니라니. 결혼식 때 어떡하게? 맞아. 우리 하경이 얼마나 좋은 집안 출신인데. 수진도 동조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이야. 민수는 정말 좋거든. 회사도 잘 되고 있고, 나한테도 잘해주고. 그럼 어쩔 거야? 모르겠어. 민수 때문에 결혼은 해야겠는데. 솔직히 창피해. 미영이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하경아,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랑 따로 살면 되잖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게 가능할까? 당연하지.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시어머니 직업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지은은 다른 의견이었다. 그래도 가족이 될 텐데. 너무 하지 않아? 지은아, 너는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몰라. 현실은 냉정해. 하경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민수에 대한 사랑과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근데 민수가 효자라서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뭐라고 하면 서운해할 거야. 그럼 더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때 수진이 궁금해했다. 근데 어머님이 폐지만 주우시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세요? 민수가 매달 용돈 드리고 있어.
그걸로 겨우 사시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럼 정말 가난하시네.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하경은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산적인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다. 하경아,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민수 같은 남자 또 만나기 어려워. 알아. 그래서 더 고민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하경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가 너무 현실적인 건가? 아니면 당연한 걱정인 건가?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다. 민수는 놓치기 아까운 남자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부담스러웠다. 금요일 오후 3시 20분, 정복자는 강남의 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나고 있었다. 사장님, 이 건물 정말 대박이었어요. 작년 대비 시세가 35% 올랐거든요. 그래, 얼마나 올랐는데? 현재 시세로 45억 정도 됩니다. 사장님이 15억에 사셨으니까.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하경이 내렸다. 친구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한 것이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정복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웃었다. 아, 하경아. 산책하다가 잠깐. 하경은 주변을 둘러봤다.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였다. 주상복합 건물들이 즐비하고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여기서 산책을요? 이런 곳은 우리 같은 사람들만 올 곳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정말 집값이 평당 2억씩 하는 동네잖아요. 하경의 말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피식 웃었다. 하지만 정복자의 눈짓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그냥 구경하는 거야. 구경은 공짜니까. 하경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역시 돈 없는 사람이 부자 동네 구경하러 다니는 거구나. 더 처량해 보이네. 그럼 저는 친구 만나러 갈게요. 시간 약속이 있어서.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경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느리 될 뿐인가요? 그런 셈이지. 아, 그런데 사장님, 혹시 그분이 이 건물이 사장님 소유라는 거 모르지. 아직은.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정복자는 하경이 들어간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중개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복자가 10년간 어떻게 이 모든 부동산을 모았는지 알고 있었다.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번 돈, 한 푼 한 푼 모아서 첫 상가를 사고 그 임대료로 두 번째, 세 번째를 사들인 것.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남들이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지. 하경은 몰랐다. 자신이 평당 2억이라고 말한 바로 그 건물의 주인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건물에서만 매월 2천만 원의 임대료가 나온다는 것도. 월요일 저녁 8시 30분, 민수가 어머니 집에 용돈을 가져왔다. 평소처럼 50만 원이 든 봉투였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민수야, 잠깐 앉아. 줄 게 있어. 정복자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중요 서류라고 써 있었다. 이걸 써줘. 민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상속포 기각서였다. 상속포 기각서요? 갑자기 왜? 내 재산을 아무한테나 줄 생각 없거든.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어머니께 무슨 재산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 무슨 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자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날카롭고 단호했다. 쓸 거야? 안 쓸 거야? 하지만 어떤 재산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안 쓰겠다는 거네? 민수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아니요, 쓸게요.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 어머니를 더 이상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사람 보는 눈요? 그래.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지. 민수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하경과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1시 15분,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다. 상속포 기각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열쇠로 조용히 들어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어머니 방문이 반쯤 열린 것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이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 모두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강남구 논현동, 마포구 홍대동, 분당구 정자동. 민수는 서류를 하나씩 들어보며 충격에 빠졌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더 많은 서류가 나왔다. 임대계약서들과 매월 임대료 입금 명세서들. 총액을 계산해 보니 월 8천만 원이 넘었다. 이게 다 엄마 거라고? 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수야?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재산 목록이야. 재산이요? 엄마가 이런 건물들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응.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씩 샀지.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께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머니는 자신보다 훨씬 부유하셨던 것이다. 그럼 제가 드린 돈은 고마웠어. 내 마음 자체가 소중했거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혀 몰랐어요. 정복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수야, 이제 알겠지?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월요일 저녁 상속포 기각서 사건 이후 정복자는 혼자 방에 앉아 10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꼭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처럼.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정복자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10년 전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정복자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절망했었다. 사망보험금 2억 원. 그게 전부였다. 이걸로 민수 대학까지 보내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민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니 막막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57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아줌마, 폐지 주워 보실래요?
동네 고물상 사장이 제안했을 때 정복자는 주저했다. 남들 시선이 부끄러웠다. 첫날 새벽 리어카를 끌고 나설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다. 이게 내 신세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첫 달에 번 돈은 90만 원이었다. 하루 3만 원씩. 그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남편 사망보험금과 합쳐 6개월 만에 첫 번째 소형 상가를 샀다. 1억 2천만 원짜리 낡은 상가였지만 월 임대료 50만 원이 나왔다. 이거야. 이게 답이야. 그때부터 정복자의 계획이 시작됐다. 폐지 수입과 임대료를 합쳐서 더 큰 부동산을 사는 것. 2년 후에는 두 번째 상가, 4년 후에는 작은 아파트, 7년 후에는 강남의 건물까지.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하지만 민수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이 위축될까봐. 여보, 우리 며느리 될 애가 돈 때문에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마치 10년 전 그날 밤처럼. 내일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이겠구나. 정복자는 서랍에서 남편과의 결혼 반지를 꺼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아들한테 거짓말하고 며느리를 시험하고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진심을 확인해야 했다. 며칠만 더 기다려봐. 하경이가 어떤 애인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정복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그간의 고생이 드디어 빛을 볼 때가 온 것 같았다. 수요일 오전 정복자는 민수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더 오래된 봉투를 내밀었다. 이것도 봐야 할 거야. 봉투는 색이 발해 있었다. 10년은 좋게 된 것 같았다. 안에는 아버지 사망보험금 관련 서류들과 함께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다. 우리 민수야,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란다. 진짜 마음을 보는 사람으로 자라주길. 폐지도 버려지는 게 아니야. 새로운 쓰임을 찾으면 보물이 되거든. 마이너스 사랑하는 엄마가. 엄마, 이 편지를 언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썼어. 언젠가는 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가 얼마나 오래 계획하셨는지. 정복자는 지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 2억을 종잣돈으로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 3만 원씩 모았던 것. 6개월 만에 첫 번째 소형 상가를 살 수 있었고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 50만 원의 임대료로 조금씩 재투자했던 것. 2년 만에 두 번째 상가를 샀고 4년째에는 작은 아파트 하나, 7년째에는 강남 건물까지.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수야,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네. 하경이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그 애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줄 거거든. 민수는 불안해졌다. 하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기 때문이다. 엄마, 하경이는 좋은 애예요. 조금 현실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건 달라. 그날 저녁 민수는 하경에게 전화했다. 하경아, 내일 시간 있어? 왜? 어머니 얘기로 할 말이 있어. 하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또 어머니 얘기야? 민수야,
나도 이제 지쳐가. 정말 중요한 얘기야.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 알았어. 그런데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 금요일 오후 6시, 민수는 긴장한 채로 하경을 어머니 집으로 데려왔다. 하경은 짜증 섞인 표정이었다. 또 무슨 얘기야?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하경아,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뭘 또 잘못 안다는 거야? 민수는 테이블에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을 차례로 펼쳤다. 하경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어머니 재산 목록이야. 하경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강남구 논현동 주상복합, 마포구 홍대동 상가 건물,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모두 어머니 소유야. 하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정말 어머님 것이에요? 정복자가 차를 내오며 담담하게 답했다. 맞아. 다 내가 산 거야. 어, 어떻게? 하경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충격이 너무 컸다. 아빠가 남긴 보험금으로 시작해서 매일 새벽에 폐지 주우며 번 돈을 모았어. 그렇게 첫 번째 상가를 사고 임대료로 두 번째, 세 번째를 샀지. 하경은 계산기를 꺼내서 서류들을 확인했다. 총 21개 부동산의 가치는 25억이 넘었다. 25억이요? 정말로요? 그 정도 될 거야. 하경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이 바뀌었다. 갑자기 공손해지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졌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혼자 힘으로. 그때 정복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하경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가 며칠 전에 친구한테 전화한 거 기억나? 하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전화요? 정복자는 순이가 녹음해준 파일을 재생했다. 하경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솔직히 말하면 민수만 아니었으면 이런 결혼 절대 안 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폐지 줍는 시어머니라니. 하경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모든 말이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님, 그건 계속 들어볼까? 결혼식 때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친척들은 다 의사, 교수, 변호사인데. 녹음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다. 하경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정복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경아, 지금 내 재산을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뀐 거지? 아니에요. 정말 존경해서 솔직하게 말해봐. 하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네, 맞아요.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정말 그냥 패지만 죽는 할머니였다면? 하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속마음이 완전히 들통났기 때문이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하경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정복자가 말렸다. 그만해. 무릎 꿇을 필요 없어. 하지만 하경아,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걸 기억해둬. 하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새벽 3시, 하경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25억의 재산, 녹음 파일,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 이게 말이 돼? 폐지 줍는 할머니가 25억?
하경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분명했다. 모든 서류가 정복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럼 그동안 나를 시험한 거야? 일부러? 분노가 치솟았다. 자신이 바보처럼 놀아났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점심때 민수가 전화했다. 하경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신 엄마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는데? 하경아, 어머니 입장도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나를 시험했는데? 하경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모든 게 억울하고 화가 났다. 일요일 아침 하경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어제의 분노는 가라앉고 서서히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구나. 창피하다고, 폐지 줍는 시어머니라고.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얼마나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어머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하경은 상상해봤다. 67세의 나이에 새벽 5시부터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것. 남들 시선을 감수하면서도 아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답은 뻔했다.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후에 친구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조언 좀 구하고 싶어. 무슨 일이야? 하경은 그동안의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놨다.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것, 재산을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뀐 것. 하경아, 너 정말 잘못했구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그리고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잘하면 돼. 친구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월요일 아침 하경은 회사에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들고 계신 걸 봤다. 저분도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일 텐데. 예전 같았으면 시선을 돌렸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분의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가 정복자와 겹쳐 보였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확실히 깨달았다. 언니, 사람의 가치가 직업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뭔 소리야? 당연히 아니지. 그럼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인품이지, 인품. 돈 많다고 좋은 사람인가? 아니잖아. 그날 저녁 하경은 결심했다. 정복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그리고 정말 마음을 바꿔서 좋은 며느리가 되기로. 이번엔 진짜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경은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복자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 하경이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손에는 직접 만든 반찬통들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 달랐다. 어색함이 아닌 진심이 담긴 인사였다. 앉아라, 하경아. 어머님, 열흘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경은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꺼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봤는지, 어머님이 10년간 새벽마다 나가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정복자는 하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10일 전과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다. 계속 말해봐. 폐지를 줍는 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노동인지, 그걸로 이런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게.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 의지와 끈기를요. 정복자는 조금 놀랐다.
예상보다 훨씬 성숙한 반응이었다. 하경아, 솔직히 물어볼게. 지금도 내가 가진 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열흘 전이었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졌는데?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정복자는 하경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하경이 온 걸 알고 왔어요. 민수야, 앉아봐. 오늘 정리할 일이 있어. 정복자는 테이블에 새로 작성한 서류들을 펼쳤다.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두 사람이 긴장하며 지켜봤다. 21개 부동산 중에서 3개는 민수에게 줄 거야. 나머지는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하경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어머님. 아쉽지 않아? 전혀요.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정복자는 하경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하경아,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만 해줘.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정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폐지도 마찬가지야. 버려진 것 같아도 새로운 쓰임을 찾으면 보물이 되거든. 사람도 그래. 하경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날부터 하경은 정말 달라졌다. 정복자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고 사람을 보는 눈도 완전히 바뀌었다. 민수와 하경의 결혼식 날. 하경은 하객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시어머니를 소개했다. 제 시어머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이루신 대단한 분이거든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경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다. 정복자는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경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복자는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섰던 그 시간들이 이 순간을 만들어냈다.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하경이 정복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 모실게요. 그리고 새벽에 운동 나가실 때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운동? 네, 어머님이 하시던 그 운동 말이에요. 폐지 줍기. 정복자는 웃으며 하경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함께 하자. 새벽 공기가 정말 좋거든. 오늘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다. 하경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내가 10년간 모은 재산보다 더 값진 걸 얻었다. 진짜 딸 같은 며느리를 말이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